자, 이제 32쪽에 보시면은 제3절 시장 균형의 변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균형 변동인데요. 일단 그 균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죠. 뭔가 균형, 영어로 밸런스죠.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이 뭐 동일하다, 일치하다라고 할 때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일치할 때냐?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수요 공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수요 또는 수요량과 그 물건의 공급 또는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린 뭐라고 말해요? 균형이다. 균형.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응용해 봐요. 양쪽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면 양쪽이 같지 않은 상태는 균형이 아니죠. 그럼 균형이 아니면 무슨 균형이라고 할까요? 예, 불균형. 자, 불균형인데 불균형의 형태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양쪽이 같은 건 아니니까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지 않으면 불균형. 마찬가지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경우도 같은 건 아니니까 균형, 불균형.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첫 번째 경우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관점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말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초과한다.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응용해봐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가 초과 수요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초과 공급이죠. 좋아요. 그리고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앞뒤를 바꿔내기도 해요. 즉 초과 수요를 앞뒤를 바꿔 읽으면 뭐가 돼요? 수요 초과죠. 예. 근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수 과초?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 말과 요 말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와 수요 초과 같은 말이고요. 공급 초과와 초과 공급도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요. 개념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문장 해석이 그만 편하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건요. 사는 쪽이 파는 쪽보다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개를 그러니까 수요량이 10개다. 이 말은 10개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공급량이 5개다. 이 말은 나는 10개를 사고 싶은데 구입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물건이 지금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맞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부족한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초과 수요를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초과 수요 나왔네? 그럼 이 물건 부족하네? 라고 해석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뒤집어서 초과 공급은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나 물건 5개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1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물건이 많죠. 물건 많은 거죠. 그럼 물건이 부족해요?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요. 그러면 과잉 공급, 즉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면 값이 올라가겠지만 너무 많다는 건 흔해지는 거죠. 그럼 흔한 물건 값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요 이해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묶으면 항상 개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별거 아닌 걸 갖고 이쁘게 포장한다 그랬잖아요. 고급지게 문장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묶어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특정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은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라고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 보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초과 수요남, 우리말로 하면 초과 수요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가고 어떤 물건이 남아 돌면 값이 내려간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뭐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런 말 가지고 문장 만드니까 뭔가 있어 보일 뿐이란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 근데 경제론 공부하다 보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요. 문장으로 외울 때보다 훨씬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는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그럼 그래프 안 그려도 문제 푸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요? 피카츄. 자, 프라이스 가격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쿼안티티 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한 그래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수요는 디맨드니까 약자로 줄이면 D. S는 서플라이니까 약자를 줄이면 공급, 공급은 S다라고 했죠. 그러면 균형을 얘기하려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이 맞닿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점. 오케이? 맞닿는 점이니까 균형점이고 이 맞닿는 점이라는 의미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의 기본은요. 피카츄 이름은 DS예요. 성은 김이겠죠.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몰라요? 노래? 이름은 DS.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이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점이 균형점 맞지요? 그럼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우린 균형 가격이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고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쿼안티티 양이니까 균형 양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과 양 앞에 균형자가 붙는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이기 때문에 각각 가격, 양 앞에 무슨 말만 붙이면 된다. 균형자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균형의 변동이 뭐냐면 제가 아까는 기초 수업이라서 아까 왜 수요량, 양자 붙을 때와 수요, 양자 빠질 때를 어떤 내용 하나만 예만 들려드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양이 빠지는 수요의 변화 시에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동을 합니다. 곡선이 이동, 곡선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자,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증가한다는 뜻, 증가. 자,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갔어요. 그럼 공급 곡선과 맞닿는 점이 바뀌죠. 균형점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균형점 달라지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도 바뀌잖아요. 이걸 우리는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기초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만 맛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말로 먼저 해볼게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말로 먼저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시켜 볼게요. 일단 수요만 변한다. 이 말은 공급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만 변할 때 그 말은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이 어떻게 변화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양은 늘어나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일단 체계부터 잡아볼까요? 수요 증가할 때 왜 가격이 오르고 양이 늘어나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이 표에서 증가의 반대가 뭐예요? 감소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가 감소할 때는 반대의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양이 서로 반대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저 같으면 공부할 때 이럴 거예요. 수요 증가 그러면 물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게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수요 증가 나왔다. 그럼 저는 인기짱이라고 바꿀 겁니다. 어떤 물건의 인기가 높아지면 그 물건 찾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문제 풀 때 수요가 나오면 그냥 인기짱 해버려요. 그럼 인기가 짱이면 인기 짱인 물건 값은 올라가겠죠. 또 인기가 높은 물건은 거래되는 양이 늘어지겠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뒤집어서 수요 감소는 인기 짱이다, 인기 하락이다. 인기가 떨어졌죠. 그럼 인기가 떨어지는 물건 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또 인기가 또 별로 없는 물건은 거래되는 양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적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수요 증가 감소 나오면 인기 상승 또는 인기 하락. 근데 인기 상승도 네 글자 하기 힘드니까 인기짱, 인기가 높아지면 가격 올라갈 거야. 거래되는 양도 늘어날 거야. 또 수요 감소 나오면 인기가 떨어지는 거다. 그럼 인기 떨어지면 가격 내려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거야. 이렇게 개념 잡고 문제 풀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그 무조건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시 가격 하락 양 감소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요. 외우는 그 시점에서는 다 기억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외우다가 판나는 거예요, 이게.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급만 변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과연 가격과 양이 어떻게 바뀌느냐. 근데 공급은 수요보다 더 간단해요. 뭐냐? 잘 봐요.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떤 물건이 양적으로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진다고 느끼시죠? 그럼 양이 는단 말이에요, 양이. 그럼 양이 늘어난다는 건 그 물건이 귀해진다, 흔해진다. 그럼 흔해지면 그 물건 값은? 오케이?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물건이 양적으로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럼 그 물건이 귀해진다, 흔해진다? 귀해진다. 양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그 물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물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귀하다는 거잖아요. 예쁘게 포장하면 희소성이 커진다. 그럼 희소성이 커지는 물건 가격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들을 때 아는데 또 이제 댁에 가시면 저게 왜 나왔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지금이라도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수요 증가는 인기 짱.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하락한다. 그럼 인기가 떨어지는 물건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 값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또 공급은 증가하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양이 많아진다. 그럼 흔해지니까 가격은 내려간다. 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양이 줄어든다. 즉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익숙만 해지면 문장 보자마자 뒷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그 동안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래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균형 얘기하려면 이름은 뒤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편의상 원래 가격은 100이고 원래량은 역시 100이다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문장 속에.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얘네들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근데 감소할 때는 반대니까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증가할 때는 오른쪽 가요. 오른쪽. 이해돼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간대요.
항상 전제 조건은 공급은 불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요 곡선 오른쪽 갔습니다. 그럼 오른쪽 간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 여기가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양이 결정되지 않나요? 균형점 바뀌면 가격 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뭐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세요.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요, 내려요? 올라갔죠. 양 늘어요, 줄어요? 늘어났죠. 자,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양 늘어난다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라고 나왔대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왼쪽 가는 거 맞죠? 이 파란색 보여요? 파란색. 예. 그럼 이제 왼쪽 간다고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그 왼쪽 가면 감소한 거 맞죠? 그럼 왼쪽으로 이동한 파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만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양쪽 곡선이 맞닿겠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숫자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자, 봅니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갔죠. 양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오호, 수요 감소하니까 가격 내려가고 양 줄어든다는 결론, 그래프 통해 확인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것만 그릴 줄 알면 이런 거 다 기억 안 해도 문제 다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편해서 이걸 해요. 하는데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헷갈리. 기억이 혼동이 와서 가만 수요 증가지 가격 올랐나 내렸나? 자꾸 헤매다가 1년 내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프에 좀 익숙만 해지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좀 줄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증가 나오면 스스로 옆에다 문제 풀 때 써놓으면 돼요. 수요 증가 인기짱. 그럼 인기짱이면 가격이 올라야 되고 가격 올라야 되고 가격 내린다고 나왔네.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인기짱 쓰면 가격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린다고 나왔대요. 그 뒤에. 그럼 그 뒤에 말 볼 것도 없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내린다고 나왔으면 뒤에 말 필요 없이 X잖아요. 그러니까 톡톡 끊으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정답을 구해낼 수는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자꾸 연습해 보면은요, 나중에 정말 동방불패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공급 변화, 요거. 자, 그래프 또 한번 그려봅니다.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요? 피카츄. 피카츄. 그 다음에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 속에는 무엇과 무엇 나온다. 이름은 DS. 자, 이름 DS 나왔어요. 수요와 공급 나왔죠? 그럼 이 양쪽 곡선이 맞다는 이 지점이 원래 균형점인 거 맞죠?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늘었다고 나오더래요. 공급이 증가한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증가는 무조건 오른쪽이 오른쪽. 증가는. 아시겠어요? 수요 공급 막론하고 무조건 증가한다면 곡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른쪽 이동한 노란색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만 찾아보시라고요. 그럼 여기 맞죠? 맞아요? 답하시라고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답하는 게? 틀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맞지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결정된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숫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양은 늘어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 증가 시 가격은 내려가고 양은 늘어난다고 말했구나. 누가? 루사가. 제 별명이 우루사예요. 전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라서 저희 형은 복합우루사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 왼쪽? 왼쪽. 좋아요. 왼쪽 갔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했어요. 그럼 왼쪽 이동한 파란색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이 맞닿는 점만 찾으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요새. 여기 맞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된다고 볼 때, 자, 공급 감소합니다. 그럼 가격은 원래보다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파란색. 근데 양은 원래 수준보다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줄잖아요. 하얀색이 원래 기본. 그렇죠? 그럼 어때요? 가격은 하얀색보다 올라가고 양은 하얀색보다 줄어든다는 건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상승하고 균형량은 원래 수준보다 감소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는 반면 양은 줄지 않느냐가 확인될 수 있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나중에 숙제 내거든요. 같은 그래프 100번 그리우라고 숙제 냅니다. 그리고 그 숙제 다 검사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한 7년 전쯤에 파주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여성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 연세가 한 45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래프에 글자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그래프 하나 그려줘 놓고 이 똑같은 그래프를 100번 그리라고 했어요. 와, 근데 그렇게 그려올 줄은 몰랐어요. 100번을 그리고 진짜 왔어요. 100번 그려왔는데 그냥 그린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래프를 전부 자대고 같은 각도로 다 그려왔어요. 그리고 갖고 오면서 하시는 그 분의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압니다. 그리고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100번 그러면서 저절로 풀린 거예요, 저절로. 100번을 그리다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그리면서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축제를 내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도 노원에 숙제 내줬지만 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걸 따라와 준다면 결과 다 좋거든요. 근데 워낙 이 어르신들이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문제 안 풀려요. 절대로. 나중에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잠시 접어두시고 앞에서 강의 전문가는 우리예요. 응? 문제 풀어드리게 능력을 키워주는 우리라고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믿고 따라와 줘야지 누구 말을 믿어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학원을 왜 오십니까? 그러면은 1년 동안만 참고 견디시고 결과 좋게 나왔을 때 나중에 술집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때 너무 좀 심했었어 하면서 한 잔 먹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이 서로가 믿고 1년간만 함께 같이 가보자고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믿고 함께 이렇게 협력적 관계가 돼야지 서로가 이렇게 불신하고 해버리면 아무리 누가 강을 해도 그 결과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내가 직접 지금 당장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프 보니까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됐고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이제 32쪽 맨 아래 보면 가로 2번, 그냥 2번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나오죠. 이건 여러분 지금 봤다가 기절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프도 못 그립니다. 왜? 컴퓨터가 아닌 이상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푸냐고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둘 다 바뀔 때는 좀 더 복잡하다. 이건 기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 예. 그럼 넘기시면
탄력성이군요. 자, 탄력성을 들어갈 때는 항상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명복을 빕니다. 네. 탄력성은 몇 년 하신 분도 제대로 못 잡아요, 개념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단 1주 만에 잡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년 동안 못 잡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시간을 어떻게 단축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탄력성이 잘 되냐 안 되냐 나눠지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탄력성은요, 거기 써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강의만 집중해 보세요. 강의만. 이게 탄력성은 원래 이런 불길합니다. 자, 탄력성이라고도 하는, 탄력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자극의 종류는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 부분은 일종의 원인 부분이고 반응은 그 원인에 따른 결과 부분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를 간지럽히는 것도 자극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간지럽힌다.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간지럼을 태우는 게 자극이라면 간지럼을 타는 게 반응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심?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지러움을 조금만 태워도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 어때요?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다, 작다. 크다.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다 그럽니다. 또는 탄력성이 크다. 근데 반대로 간지럼을 열심히 태웠는데 별로 크게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면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작은 경우죠. 맞죠? 이런 경우를 탄력성이 작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해요. 오케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간지럼을 태운 만큼만 간지럼을 탄다면 자극과 반응의 정도가 같겠죠. 이런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요, 잘 봐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경제학대로 처음부터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지럼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는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극의 정도보다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올 때 탄력적이라 한다는 건 이해하셨죠? 또는 얘는 탄력성이 크다. 오케이? 또 반대로 자극의 정도보다 반응의 정도가 작게 나올 때는 비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작다. 또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가 같은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이런 표현은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극히 드물지만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어요. 다만 간지럽힐 거야 간지럽힐 거야 하는 순간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 탄력. 그 대표가 접니다. 제가 완전 탄력이거든요. 하나 바로 써줘요. 되게 간접 많이 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완전 탄력 있으면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 비탄력. 왜? 탄력 반대는 비탄력이니까. 봐봐, 이게 의미가요. 비탄력은 탄력적이지 않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의 반대는 뭐다? 비탄력이다. 그럼 완전 탄력의 반대는 당연히 뭐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 용어 그냥 나오는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굳이 용어를 뜻도 모르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탄력 반대가 비탄력이니까 완전 탄력 반대는 완전 비탄력이 있구나. 바로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반응 나온 경우가 완전 탄력이라면 2시간 내내 간지럽히는데 2시간 만에 뒤를 돌아보면서 너 간지럽히고 있었냐? 라고 말하면 자극은 있었지만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불감증이 나옵니다. 이 불감증이 바로 뭐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의 의미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불감증을 떠올려 주세요. 그럼 완전 비탄력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본 개념 잡아놓고 탄력성의 유형에는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등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기초니까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나와요. 일단 의미를 써놓고 나서 해석해 봅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공급보다는 수요 쪽이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볼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올 때 얘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우린 뭐라고 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요. 근데 해석하는 게 뭐냐면 자 봐요. 가격 변할 때 무슨 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구하죠. 맞죠? 그러니까 뭐다? 수요에 뭐가 변한다? 가격 변하죠?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시겠죠? 이 문장 해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의미 다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변하는 양이 수요량이니까 맨 앞에 뭐가 붙어요? 수요. 그리고 변화 원인이 무엇에 변하니까? 가격 변하니까 뭐 붙어요? 가격. 오케이?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목이 얘기 다 있는 거예요. 제목이. 수요자 맨 앞에 수요 나왔으니까 수요량이 변하겠구만. 또 그 탄력성 앞에 가격 나왔으니까 가격이 변할 때구만.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 탄력성 똑같은데 맨 앞에 수요 대신에 공급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양이 바뀐다는 뜻이다. 공급량이.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물건의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구하는 값이다 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힘드시면 일단 이렇게만, 자, 수요공급 없다고 보고, 얘네 없다고 보고요. 탄력성 앞에 무슨 말 나왔어요? 가격 나왔죠. 그럼 탄력성 앞에, 탄력성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제목이 자극 또는 원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이고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 또는 결과에 해당이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아니 지금 원래 탄력성 뜻이 뭐예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 탄력성이잖아요. 그런데 탄력성 앞에 나오는 제목이 바로 자극에 해당이 된다.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막론하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온다면 결국 자극 또는 원인이 무엇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다. 가격의 변화. 오케이? 그래서 값이 변화함으로써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구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값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구하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결국 지금 기초니까요. 하나만 기억해요.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자극 또는 원인이다. 그러니 예컨대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가 원인 또는 자극이다. 가격의 변화가 응용! 만약 소득 탄력성 나오면 무엇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이 될 것이다. 빙고. 아시겠어요? 이걸 무턱대고 그 내용을 외우려고 작정하니 그게 머릿속에 와닿냐고 도대체. 그런데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교과서나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 가운데에 뭐뭐에 대한 나왔죠.
잠깐 이 뭐뭐에 대한이 없다고 보자 이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죠. 물론 수요자가 들어가니까 수요 탄력성이고, 만약 여기에 공급자가 들어가면 무슨 탄력성이다? 공급 탄력성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가운데 문장을 잘 비교해요. 뭐뭐에 대한이 없다면 결국 비교가 되는 대상은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의 변화가 뭐에 해당된다? 자극. 양의 변화 부분이 반응.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는데요.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10%가 오르거나 내렸다. 근데 그 결과 아파트의 수요량이 15%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러면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나중에 보시고 숫자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면 돼요? 가격과 양. 그 수요량은 나중에 하시고 가격과 양. 그것도 나중에 큰일 나요 그거. 맨날 아까 왜 양자 붙으면 가격 변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격 변화 외우신 분들은 다른 말 붙여도 똑같이 틀려버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자. 가격과 양 변화예요. 수요 붙으면 수요량이고 공급 붙으면 공급량일 뿐이고. understand? 그럼 봐봐요. 다른 다 없다고 보고 숫자만 봐요. 얘 가격 얼만큼 바뀌었어요? 10만큼. 퍼센트도 필요 없어. 10만큼 바뀌었죠. 그때 양이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15만큼 바뀌었죠. 그러면 자극보다 반응이 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 이럴 때? 탄력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격은 10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왜 상승 하락을 신경 안 쓰냐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신경 끄시고 숫자만 보시고 풀면 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뭔지는 아시죠? 절대값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랬는데 양이 요만큼 바뀌었대요. 그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었죠. 그 말은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낮았죠. 그럼 탄력, 비탄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0만큼 바뀌었는데 양도 그만큼 바뀌었다. 이 말은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가 같았다는 거죠. 이럴 때 무슨 탄력?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으신 분들은요. 탄력성 값 은근히 금방 풀어요. 근데 그 개념을 희한하게 못 잡아요. 1년 내내 헤매요. 전 그것이 정말 아쉬워요. 근데 저 같으면 어차피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극과 반응을 비교하는 게 뭐다? 탄력성. 근데 탄력성 앞에 붙은 제목이 자극이니까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 변화,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이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 비교 대상은 양이란 말이야, 양. 그럼 가격과 양만 비교했을 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자극보다 반응이 크구나, 탄력. 또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뀌면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크기가 작았구나, 비탄력. 또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뀐다면 자극과 반응의 크기가 같으니까 무슨 탄력? 단위 탄력. 사실 이 개념 알면 탄력성값 다 구하거든요. 모든 문제 다 풀거든요. 이 개념을 1년 내내 못 잡아. 1년이 뭡니까? 3년 동안 못 잡는 분 많아요. 왜? 자꾸 약간 복잡하기 싫어. 복잡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버려요. 그냥 어떤 말로 하면 뭐가 답이다 외워버리려고 그래요.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 같습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충 찍어서 60만 넘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지 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 가서 나 전문 자격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어깨를 내밀고 대우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 실력 가지고. 아시겠어요? 내가 인정을 받고 당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습니다. 탄력성이에요. 지금 맛보기에 맛보기.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어차피 탄력성은요, 무슨 말이 나와도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오케이? 근데 가격 탄력성만 놓고 본다면 가격 탄력성이니까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자극이다.
그럼 가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양의 변화를 비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변화가 자극이고 양의 변화가 반응이라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는 건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탄력이고,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뀐다면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적게 나온 거니까 비탄력적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격과 양의 변화가 같다는 것은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정도가 같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슨 탄력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탄력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탄력성이 경제론에 나오지만 탄력성 걔는 못 잡잖아요. 한 문제가 아니고 7문제를 틀려요. 7문제를. 탄력성을 직접 물어보는 건 경제론이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뭐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론, 뭐 금융투자에 탄력성이 계속 나와요. 그 탄력성을 못 잡으면 7문제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해. 그래서 제가 한 문제 놓친다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하지 마시다 그럽니다. 한 문제 정도면, 그 정도면 다른 거 하시다 그래요. 이걸 못 잡으면 7문제를 틀려버리는데 어떡하란 말이지. 그래서 1년 내내 강조를 해야 되는데도 복잡하고 싫다고 안 해버리신다니까. 그래 놓고는 점수 안 나면 또 선생님만 뭐라 그래요. 하진 않고. 하십시오.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알면 돼요? 조금만 간지럽혀도 간지럼 많이 탄다? 탄력. 오케이? 그리고 간지럼을 태웠는데 크게 간지럼 안 탄다? 비탄력. 간지럼 태운 만큼만 간지럼을 탄다면 단위 탄력이다. 아시겠죠? 이거 염두에 두고 지금 연결시켜 보잖아요. 지금은 좀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익숙해져요. 그런 문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시키는데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아래 또 공식들도 있잖아요. 오늘은 공식 얘기 안 해요. 이 공식 얘기하면 또 머리 아파져요. 근데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여기 제가 뭐뭐에 대한 그랬죠. 오케이? 이게 또한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뿐 아니라 어떤 파트, 어떤 과목의 문장을 읽어도 뭐뭐에 대한지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대안의 앞이 분모입니다. 대안의 뒤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모 분자할 때 분수식에서 분모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분모 분의 분자 맞죠? 근데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가 아들을 업어요. 엄마가 아들을 업기 때문에 엄마가 아래쪽에 계시고 아들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고요? 분모 분자 모르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분모 분자 아는 분들은요.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런 걸 얘기해?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뒤집어서 몰래 교무실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게 분모인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론 강의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분모 분자 있어요. 그랬을 때 예컨대 요 앞이 분모니까 가격 변화가 분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되고 에 대한 뒤가 분자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교재에서 중간에 공식 보세요. 수요 탄력성 첫 번째 공식이 뭐예요? 가수잖아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나와 있죠? 있어요? 그 공식이 그냥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장 자체가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장 따로 외우고 공식 따로 외우고 오케이? 내용 따로 외우고 그러니까 굉장히 암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공식을 외워놓고 공식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뭐뭐에 대한은 무조건 앞이 뭐예요? 분모, 뒤가 분자예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걸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가격 얼마 바뀌었어요? 10. 퍼센트는 나발 필요 없어. 숫자만. 10 바뀌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 얼마? 15 바뀌었죠. 그럼 10분의 15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맞죠?
그럼 1보다 크죠? 탄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기준값이 1이에요, 1. 그래서 가격 탄력성만큼은 기준값이 얼마? 1. 그래서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탄력,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비탄력이에요. 근데 1.5라는 값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번째 숫자를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자, 가격 얼마? 10. 양 얼마? 5. 그럼 약분하면 0.5, 2분의 1이니까. 0.5라는 값은 1보다 작죠. 그럼 탄력, 비탄력? 비탄력. 좋아요. 자, 세 번째. 가격 얼마죠? 10. 양 얼마죠? 10. 그럼 약분하면 1이죠. 단위 탄력. 단위 탄력.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든 그렇게 말하든 전부 같은 말 3번 반복했는데 그냥 개념 없는 분들은 저 세 가지가 전부 다른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이죠. 그 말이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이란 말이나. 오케이?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게 탄력 맞죠. 근데 이 말의 뜻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말과 같잖아요. 양이 민감하게 변동하다 보니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문장 만들어 볼 테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는 것도 탄력이고 가격이 변동할 때 양이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말도 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라는 말도 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말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럼 저 비탄력을 얘기해 볼게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비탄력 이 말이나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둔감하게 변동한다는 말이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케이? 또 가격이 변할 때 양이 같은 크기만큼 변동한다는 말이나 수요 탄력성이 1과 같다는 말이나 양이 그 가격의 변동과 양의 변동의 크기가 동일하다, 일치한다는 말은 전부 같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개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똑같은 말 중에 어떤 말을 낼지 모르니까. 또 상대방이 또 그 말을 내용 같은데 어떻게 표현을 또 바꿀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없이 많은 지문을 외워본다 한들 상대방 출제자의 지문 표시와 어긋난다면 외운 사람들은 그냥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왜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 뜻이고 그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정말 맨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론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요게 이제 똑같은 말을 제가 이제 1, 2월 달에 기본할 때 또 하고 3, 4월 심화 수업 때 또 합니다. 항상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그럼 첫 번째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가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 듣고 또 듣고 읽고 써보고 말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까짓 거 뭐 하면서 푼다니까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